266 266 속삭임 263 263 봅시다. 263이라고? 203 예? 203이라고? 공사기네. 근데 수능대는 이렇게 안 길게 나오잖아. 응. 자, 4번 보기 봐봐, 얘들아. 폈어요? 쌤이 아까 앞에 거를 빨간 거 했나? 그럼 이거지, 얘들아. 이거지. 맞죠? 그러면 이 노란 게 아버지와 아제비의 삶이지, 얘들아. 그러면 공통점이 뭐지? 북쪽에 가서 실향민이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지, 이제. 분단에 의해서. 그러면 5번째 줄에 있는 민족이 겪은 분단과 이념 대립의 아픔이 세모지, 얘들아. 그리고 이래 기억을 공유하고 다음 세대로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아버지가 있고 나가 있고 딸이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그래서 세대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지, 알겠니? 그러면 위협 강압에서 벗어나 대화, 속삭임이지, 얘들아. 이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 속삭임은 아제비와 아저씨의 대화와 속삭임이 딸을 향한 편지급. 근데 공통점이 이것이 이제 공통점이 된다는 거지. 됐나? (206) 75 75 한번 펴볼까? 답지? 폈어요? 폈어요? 같이 봐. 이거 봐봐, 그냥. 내가 여름 휴가 때 남편이랑 딸이랑 지인 과수원에 왔지, 얘들아. 근데 여기서 바로 회상을 하지, 얘들아. 그지? 아제비를 얘기해. 아제비는 남로당 간부였지. 우리 집에 도피했지. 대답합시다. 그러면 어릴 때 나는 사랑을 받았지. 그리고 차차 그의 사연을 이해하게 됐다.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리고 아제비를 떠올리며 그의 소중함과 그다음에 부모의 그 아제비를 받아들였던 정의 가치를 깨닫고 이거를 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해제. 속삭임, 나가 딸에게 하는 속삭임, 아버지의 속삭임은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겠지, 얘들아. 됐지? 회상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그러면 206 다시 206
나는 남편 어린 딸과 함께 지인의 과수원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중이다. 그러면 파란색 요거 있잖아, 얘들아. 앞에 더 있어? 됐구나. 과수원, 내가 알고 있던 과수원은 과거의 과수원이지. 깊은 산골의 야산자락에 위치하고 작은 황량한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호수가 있었다. 호수는 어렸을 때 나의 은근한 자랑거리였다. 여기다가 자연이라고 짜두자. 회상이지. 역순행적 구성이죠. 그러면 입체적 구성입니다. 그러면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왔다가 다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는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가 나왔으니까 몇 인칭? 1인칭은 서술자가 누구? 나. 그러면 나는 등장인물. 등장인물은 작품 속에 있지? 그럼 내가 주인공,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찍이 서울로 혼자 몸으로 유학을 떠난 나에게는 서울내기들에게 억울한 놀림을 당할 때마다 내심으로 부르질 수도 유일한 조커패가 호수야. 비유죠. 시골 우리 과수원에는 말이지 호수가 있다고. 호수가, 그 호수라는 말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발음하는 것은 호수라는 마술의 단어를 발음하자마자 어김없이 딸려오는 얼굴이 있었다. 그 얼굴이 누군데? 아제비. 바로 그 얼굴은 주인에게서 받은 비밀스러운 사랑, 무조건적이라고 느낀 서툰 사랑, 서툴렀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는 사랑이 있었던 것이다. 사라져버린 모든 것이 다 남아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나는 일찍이 배웠다. 일생, 최소한 반생 동안 내 부모가 어렵사리 장만한 고향의 황량한 과수원에 과수원지기로 일했던 아제비를 통해. 아제비 각주에 뭐라고 나와 있니? 아저씨의 방언 이렇게 나와 있니? 낮춤말.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해서 칭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는 누구에게나 아제비가 되었다. 지금은 과수원도 아제비도 모두 사라져 버렸다. 그의 삶에는 나는 많은 시간을 거의 잊고 지냈다. 그는 50 중반도 못 넘기고 일찍 죽었으며 오래전부터 누적된 빚을 처리하느라 딸애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우리는 과수원을 팔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산장 비슷한 여관이 들어섰으니 어디에도 흔적은 없다. 그도 갔고 과수원도 사라졌으며 호수도 흙에 묻혔다. 근데 사라져버린 게 세 가지가 있네, 그제? 과수원과 아제비와 호수지, 그제? 근데 다 아름답지는 않다고 했잖아, 그제? 결국 울먹거림을만은 남겼다. 그러면 눈물이 난다, 이거지? 깊이 받은 사랑을 한 번도 갚지 못한 사람이, 그러면 누가 사랑을 받았니? 사랑을 못 받은 거. 이거는 사랑을 받았는데 갚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아제비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잖아. 근데 내가 갚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떠나버렸지. 그러면 삶에 더하기 빼기 계산에 어렴풋이 눈 떠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했는데 대상이 누구야? 아제비가 이미 사라져버린 것을 느끼는 순간 샘처럼 가득 고이는 그런 울먹거림,
그러면 사라져버린 것은 나한테 아름답지 않다고 했고, 호수와 아제비와 과수원이 사라져버려서 내가 갚지 못한 것 때문에 울먹거리 눈물이 난다는 거지. 그 사랑의 작은 상징인 호수에 대해 끝도 없이 말을 토해내고 싶은 그 미친 증세와 같은 깊은 욕구. 사라져버린 모든 것은 사람을 울먹거리게 만든다. 요거 밑줄 치고 호수, 아제비, 과수원이라고 합시다. 사라져버린 모든 것이 아름답지 않다고 했고요. 울먹거림을 남겼다고 했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끝까지 말해본 적 없다. 남편에게조차. 남편도 내게 그토록 중요했던 과수원을 팔 때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를 위로할 만큼 충분히 슬픔을 표시했고, 그를 만났을 때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지 오래인 과수원지기 아저씨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들을 만큼 들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삶에 대해 그를 알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이게 남편이제, 그러면 남편에게 모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조바심을 자아내는가 말이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해야 될 참을성이 내게 없었다. 그건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었다. 듣는 사람이 나와 동일한 감정의 굴곡을 같은 장소에서 전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로움을 극히 일수인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은 늘 진부하고 싱거운 얘기로 변해버렸다. 설령 다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어도 다음 순간에 예기치 않은 공백이 생겨나 나를 당황시키는 것이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감지하기도 전에, 때로는 커튼의 미동 때문에, 때로는 화초의 그림자 때문에, 자주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에 부추겨져 옛날의 울먹거림이 나도 모르게 심장에서 목구멍으로 여울져 올라올 때 나는 난감해진다. 그 과수원 얘기는, 아제비의 이런 얘기는 어떤 어조로 말해야 하는 것일까? 금지된 속내 이야기를 어렵사리 털어놓는 것처럼 속살거려 하는가? 아니면 무관한 한 사람이 전달하던 과장 있게 부산스럽게? 자, 중요한 줄거리. 나는 남편 어린 딸과 함께 지인 과수원에 여름 휴가를 보내는 중이다. 이게 현재 장면이야, 그제? 나는 어린 시절 과수원지기로 했던 아제비와 일을 떠올린다. 아제비는 나를 정성적으로 보살펴기도 아제비에 편지를 쓰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아까 나왔었지, 얘들아? 이런 과거를 떠올리는 동시에 그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상념을 딸에게 떨어놓는다. 그러면 이 이탈릭체 있잖아, 얘들아.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속삭임이라고? 나 딸 속이지, 얘들아? 자, 분석 한번 해봅시다. 사람들은 모두가 얼마나, 언제나 너만큼 크냐? 너의 양쪽 눈썹 사이는 참으로 넓고 깊구나. 그 작은 호수 모양. 채송화꽃이. 그럼 여기 이런 거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쪼르르 둘레 피어있는 호수 모양. 너를 보고 있노라면 나는 목이 마르다. 저 길 앞으로 가보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네가 자고 있을 때면 나는 너를 흔들어 깨우고 싶다. 그리고 자꾸 수다를 떨고 싶구나. 그래, 옛날 옛적에 사람들이 모두 평화로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말이지. 그만 땅에 틈이 생기더니 그게 바로 옛날 얘기가 돼버린 오늘의 이야기. 나는 찾지 못했구나. 어떻게 얘기를 해주랴? 폭풍의 이야기로? 아니면 가격은 봄비의 이야기로? 아니면 지금 피웅피웅 내리박는 여름 햇살의 얘기로? 지금 편지체로 쓰고 있어요. 편지 형식이라고 할게. 한때 남노당 고위급 간부였던 그는 사형이 선고된 도망자였다. 그는 고위 간부의 자격으로 월북의 기회를 엿보며 도피해 있다가 검거되어 송환되던 중 도망하였다. 도망하지 못하도록 동행하던 호송자들이 소지품과 의복을 빼앗아 놓은 상태에서 하룻밤을 나던 중 그는 기적적으로 도망한 것이다. 검은 몇 날의 밤을 말처럼 집어타고 한 과수원 속으로 영원히. 아버지에 이어 그의 장례를 치르러. 그러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제비도 돌아가셨지. 그러면 아버지와 아제비의 속삭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야. 시골집을 내려갔을 때 지쳐있는 어머니 입에서 당신도 모르게 넋두리처럼 흘러나온 말이었다. 아마도 그를 잃은 슬픔이 무한히 컸던 때문이었겠으나 나는 그렇게 뒤늦게 들은 사실을 핑계로 그를 미워할 출구를 찾았다.
어떤 종류의 거대한 도망을 나는 그에게서 기대했던 것일까? 바보 같은 아제비, 멍청이, 겁쟁이, 비겁한 도피자. 그렇게 딱한 사람의 삶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 그의 삶을 억누르고 있던 음험한 그 무엇인가에 감염되어 입 한 번 뻗고 못하고 그토록 강렬한 열망으로 말을 붙이고 싶던 그의 아내와 아들과의 만남을 방해한 것이 바로 그 일이라고 한 것처럼 말이다. 이상하게 꼬인 감정의 매듭이었다. 당신들의 남편, 아버지가 저기 야산자락에 살고 있다고 한 번도 외쳐보지 못하고 그의 편지 심부름을 한 것이 미치도록 미웠던 것이다. 그를 열렬히 미워하면서 조금씩 나의 슬픔이 진정되었다고나 할까? 그 미움의 기간은 다행히 그렇게 길지 않았다. 그가 간 후 한참이나 지나 야산을 변해버린 과수원을 정리하게 내려갔었다. 인력도 딸렸거니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투병으로 진 빚 감당으로 팔려나간 과수원에 방책을 만들러 벌써 남자 서너 씨와 일하고 있었다. 나는 딸의 출산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때였다. 과수원의 길이 곱게 보이는 호숫가에 앉아서 나는 다시는 못 보게 될지 모르는 낯익은 풍경들 하나하나에 나의 애정어린 시선을 나눠주었다. 과수원은 황폐해서도 내게는 평화였다. 설령 그것이 어느 날 없어졌다 해도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고 있는 무언의 동반자인 나무들은 내일에 다가올 걱정에는 무관심한 늠름하게 푸른 하늘에 미세한 실핏줄을 그리고 있었다. 잎이 다진 가을이었던 것이다. 그 비어있는 길 위에 하나의 영상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현재 과거 계속 교차하고 있어요. 아제비의 어깨 아까 나왔던 부분이다. 그지? 그죠? 넘어갈게 얘들아.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 요거도 읽었지 얘들아? 여기서 읽어볼게 얘들아. 응? 또 다른 영상이 있다. 내가 몇 살 때쯤이었을까? 25? 26? 여전히 여름이었고 과수원에서 보낸 연휴의 끝이었다. 나는 서울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주말이 끝나고 출근하기 위해서 서울행 기차를 타려고 어머니가 준비해 밑반찬을 들고 거기 호숫가에 보는 그 길을 따라 다 걸어 나왔었다. 사각사각 흙길 위에 속삭거리던 작은 간지를 만드는 자전거 바퀴 소리가 들렸다. 머리가 허연 아제비였다. 송이야 하고 부르지도 않았다. 나의 이름이 송이인 거지. 그저 이를 한껏 드러내고 깊은 주름에 잡히는 미소를 짓는 것이 다였다. 자전거에 사각거림을 먹고 그가 내렸다. 자전거 뒤쪽에 얹어있는 허름한 바퀴에는 채송화 화분이 하나 들어있었다. 창가에 놓고 아제비 생각해요. 내가 알기로는 이 말이 아저씨가 자전거 뒤에다가 채송화 한 화분을 나한테 주고 요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게 아마 아제비한테 들은 마지막 말일 거야. 다시 자전거를 뒤돌아 세우고 이어서 멀어져 가던 사각거리는 소리, 자전거. 그것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다. 그때 미소를 그토록 깊었는데 직장생활 얽매여 고향에 들리지 못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던 그 즈음에 갑작스럽게 그가 가버린 것이었다. 내게 채송화 한 분을 아프게 남겨두고. 그리고 이탈릭지에 또 나왔지 얘들아. 이거는 뭐지? 내가 다시 딸에게 하는 속삭임이지. 오늘 왜 이렇게 목마르냐? 너의 잠은 왜 이렇게 깊으냐? 사방이 정적이다. 얘 어서 깨어나. 내 말을 좀 들어주렴. 눈을 잠시 감았다 떴을 때 저 앞으로 부활한 호수가 걸어온다면, 그늘에 쉬고 있던 먼지 덮인 자전거 바퀴가 동글동글 소리 없이 홀로 돌기 시작한다면, 세상의 모든 속삭임이 물이 되어 흐른다면, 이에 우리가 한 몸이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내게 속삭임이 이다지도 많은데 이제는 어떻게 그 얘기를 해야만 할까? 울음처럼 웃음처럼, 옛날 이야기로 혹은 미래 이야기로, 기체 이야기 아니면 액체 이야기로. 이에 햇빛이 아직도 따가운데 우리가 예전에 한 몸이었을 때처럼 그렇게 얘기해 볼까?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고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니네 문제 풀어보시고 여기 목차 한번 봐봐. 목차 보면 쌤이랑 지난 시간에 뭐 했던지 기억나 혹시? 전혀 기억을 못하네. 쌤이랑 설홍정 이런 거 다 했잖아 얘들아. 그지? 그죠? 그래서 현대소설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번 시험 단독 강화 했었고 이것도 했지 얘들아. 네.
요거 했지. 오늘 요거 할까? 요거.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도 가다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195 한번 펴보자. (195) 양귀자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여러분, 양귀자는 2014학년도 예비시행 문제에서 원미동 시인이 나왔었고, 2019년 6월 모의고사에 한계령이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부모 때 원미동 시인이 나왔거든. 근데 이 양귀자라는 여류소설가는 여기 보이는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설집을 만드신 분이야. 근데 이 소설책 속에 연작 소설이라서 12편의 소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한계령이라는 소설도, 원미동 시인이라는 소설도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배울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소설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 제목에 있는 원미동 있잖아, 얘들아. 원미동이 어딜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 얘들아. 원미동은 부천에 있습니다. 부천에 있고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학원은 이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지만 원미동은 부천에 있거든요, 여러분. 원미동 부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데가, 우리가 사는 데가 여기 응암동 녹본동 있지, 얘들아. 그러니까 요쪽에 있거든요, 여러분. 원미동은 여기 쪽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서울로 따지면 서울에서 조금 변두리죠, 여러분. 그럼 서울에서 멀다고 멀 원자를 쓰고, 하지만 서민의 삶이 아름답다고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원미동이에요. 실제 지명입니다. 알겠죠? 서민들의 삶의 모습. 근데 여러분, 가리봉동이라고 나왔잖아요, 얘들아. 가리봉동. 제목이 가리봉동은 지금은 행정지역명이 바뀌어서 금천구 가산동, 여러분 가산 디지털역, 가디역이라고 하는데, 그게 옛날 지명이에요. 근데 여기에 구로공단이 있어서 공장지역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고 했잖아, 얘들아.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임씨라는 노동자가 나오는데, 임씨가 비 오는 날은 일을 안 하거든, 원래 노가다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스웨터 공장 사장에게 연탄을 팔았는데, 이 스웨터 공장 사장이 연탄 값을 안 주고 떼먹고 도망갔어요. 근데 어디 사는지 알아. 그래서 비 오는 날 밀린 연탄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얘기를 좀 해줄게, 얘들아. 요거는 좀 필기를 하자. 필기합시다. 첫 번째, 이사와 하자 발생. 자, 여기 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은혜네 가족의 아빠야. 일단 요걸 좀 필기를 좀 하자, 얘들아.
그거 야, 우리 모의고사 숙제가 자이스토리가 1개 남았어, 2개 남았어? 어? 하나 남았어? 그거 좀 올려줄래? 그럼 20년 10월 남았나? 맞니? 그러니까 오늘 한 게 몇 년? 20년 12월. 응. 그리고 이거 그 자이 끝나면 숙제 올렸지? 이게 지금 받으면 지금 이게 2감이거든 얘들아. 근데 2감이 여기 시즌 3 1차라고 돼 있지 얘들아. 그리고 답지가 있을 거야. 나 봐봐 손. 어? 그죠? 답지가 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 거 보면은 시즌 3 2차라고 돼 있죠 여러분. 그리고 답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4차까지 있어요. 총 4회라고. 이게 다다음번 수업 나갈 거야.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숙제는 자이스토리 마지막. 알겠죠? 마지막이 되는 거고. 들어있을걸요? 들어있고. 화작하는 친구들 화작 풀면, 엄매하는 친구 엄매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다음에 쌤이 그걸 줄 거예요. 한수를 한 5회 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2감 파이널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앞으로는 그냥 사설만 푸는 거야. 내 말 이해됐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설명을 좀 해줄게. 은혜네 가족이 서울에 살다가, 짚어보세요. 서울에 살다가 부천, 아까 부천이라고 했지 얘들아? 원미동. 원미동이 뭐라고 했지 쌤이? 멀고 아름다운 동네라고 해. 이 제목이 멀고 아름다운 동네라고 보이죠 여러분? 얘 한자로 뭐라고? 원미동이라고. 이해됐니? 서민들이 사는,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못 사는. 근데 여기 연립주택을 들어왔는데, 여러분 연립주택 알죠? 근데 집이 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가 광복절 날, 지난주 정도 되죠. 그때 이제 공휴일이니까 목욕탕 공사를 원래 하려고 이렇게 불렀는데, 임씨와, 이 사람은 주목해야 됩니다. 젊은 인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좀 불안하니까 계속 감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지 않을까 의심을 하면서 감독을 합니다. 그는. 이해됐지?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정확하게 노임 청구하고 오히려 싸게 해주실 거야. 일도 너무 잘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오해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공사가 끝난 후에 술자리를 해서 그 형제 슈퍼 김 반장이 하는 슈퍼마켓 앞에서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셔요. 근데 그가 임씨를 오해했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임씨가 자기 사연을 막 얘기합니다. 자기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시골 경기도 이천에서 올라와서,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온 게 아니라 부천에 올라와서 사는데, 비 오는 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연탄 배달할 때 그 스웨터 공장 사장 새끼가 돈을 안 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 받으러 가다는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민의 삶에 관한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주제 적고 작품 하고 오늘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제 적으십시오. 됐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임시가 하는 말이 알겠지? 자, 요 술자리 장면이요. 까짓 거 몸 돌보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농사꾼보다야 낫겠거니 했지요. 그 농사 짓다가 올라와서 이천에서 부천으로 올라와서 처음에는 땅 판 돈이 좀 있어가지고 생선 장사를 하다가 미천 잘라 먹고 농사꾼 출신이라 고추 장사는 자신이 있다 싶어가지고 덤볐다가 복사건 망했어요. 요거는 승아 알지? 이촌향도 현상. 그 사회문화이고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다. 이천에서 이제 부천으로 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생선 장사하다 망하고 고추 장사하다가 망하고 밥그릇 비우는 솜씨 못지않게 일솜씨 못지않아서 임씨는 그가 그럼 얘들아 임씨와 그가 나왔으니까 몇 인칭이 되는 거야 얘들아? 1인칭이 어디 있어? 나가 없는데 2인칭이 어디 있어? 1 아니면 무조건 3인칭이야. 3인칭이 알겠니? 숟가락을 놓았다. 그럼 여기 심리는 없어 그제 아직은? 그럼 전작인지 삼관인지는 아직 몰라요. 일단 요렇게만 적어 놓을까? 일단 3이 맞고 맞지? 그러면 서술자 누구? 작가고 그럼 작가가 작품 밖에 있다 그지? 외부설주자가 됩니다. 그리고 은하수 한 개비를 물었다. 이 담배 이름이 알겠니? 담배 이름이 은하수라는 담배가 있었어요.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임시가 얘기해. 미천 될 돈이 없으니 그 다음보다 닥치는 데려줘. 아까 무슨 장수? 생선 장수하고 고추 장수 있었지. 이번에 보세요. 미천 털리고 부천으로 이사 온 게 한 6년 되니까요. 이 바닥에 안 해본 거 없어요. 얼음 장수, 채소 장수, 게 장수, 번데기 장수. 걸린 대로 했으니까요. 장사를 하려면 단돈 1,000원이라도 미천이 들게 마련인데 이게 걸핏하면 미천 까먹기라 이겁니다. 좀 되는가 싶어도 자식 새끼가 많다 보니까 쓰이는 돈도 많고 재작년부터 몸으로 벌어먹는 노가다 일을 했지요. 그럼 7개거든 얘들아. 뺑기쟁이, 미쟁이, 보일러쟁이 뭐 손 안 댈 게 없어요. 잡부가 없다면 잡부로 뛰고 도배쟁이 없다면 도배쟁이로 뛰고 겨울에 닥치면 공터에 연탄 부려보고 연탄 배달도 보고 내가 연탄 배달 아까 스베터 공장 찾아왔는데 연탄 돈 못 받았다 했잖아 얘들아. 지금 벌써 직업이 13개예요. 키 작은 하청일과 키 큰 서수남 요거 옛날에 가수였어. 그래서 제잘제잘 숨 넘어가는 가사를 읊어대는 노래가 생각날 만큼 그가 주어 섬기는 직업 또한 늘어놓기 힘들 만큼 많았다.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면서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인가 싶으나 견적에서 돈 남기고 공사에서 또 남기는 재주는 임씨가 막판에 배운 못된 기술인지도 몰랐다. 자 볼게요. 이거 아직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보니까 술자리가 아니고 점심때인 것 같아. 알겠니? 근데 이거 오해하고 있지 얘들아. 그럼 몰랐다고 판단하는 사람 누구야? 지금 몰랐다고 판단하는 사람. 몰랐다고 판단하는 사람. 아니지. 나가 없다니까. 그지. 그가 판단한 거지. 근데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작가가 다 알고 있지 얘들아. 다시. 이거 그렇게 기술인지도 몰랐다고 오해하고 있는 이 생각 있잖아. 그의 생각이잖아. 그의 생각이 나와 있으니까 전작이라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는 그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알겠니?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써보자. 여기다가 네모치고 이 작품 속에 그가 있지 얘들아. 그럼 그의 마음 심리가 있잖아 얘들아. 그럼 밖에 있는
작가가 서술자잖아. 그러면 다 알아요, 몰라요? 심리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작가라고? 천재적 작가라고. 이해됐죠? 나 없어요, 나. 자, 그러고 한다는 말이 이게 점심시간이야. 연탄 배달이 그래도 제일 속이 편해요. 한 장 배달에 얼마. 그렇게 금세가 매겨져 있다. 금세는 물건값이라고 쓰면 돼요. 매겨져 있으니까 한 철에 얼마만큼 나르면 입에 풀칠하겠다는 계산도 나오고요. 없는 살림에 애들 크는 것도 무서워요. 지하실에 꾸며놓은 단칸방에 살면서 하루에 두 끼는 100원짜리 라면으로 때우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농사 지을 때는 명절 닥치면 떡 한 마리도 해놓을 형편이었는데 지금 농촌에 있을 때보다 더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서울 시골에서 볼 때는 돈이란 돈은 온통 도시에 몰려있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나오면 돈 구경도 힘들대요. 그는 또 공사 맡아서 주인 속여 남긴 돈은 다 못하는 생각이잖아, 얘들아. 이 생각 누구의 생각이야? 그의 생각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전작이라고 하겠니? 지금 오해 계속 하고 있다, 그지? 돈 떼먹는 줄 아는 거야, 지금. 임시 얼굴을 다시 보게 된다. 하기야 임시 같은 뜨레기 인부에게 일 맡길 집주인도 흔치 않겠지 하고 어림하다 보니 스스로가 바보가 된 것 같아서 입맛이 있었다. 저 계속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반전 해보세요. 예준이가 한번 읽어봐. 중략 줄거리 시작. 중에 보다 이르고 수리를 마무리한 임신부터 그 아내에게 집에 더 행복한 곳이 있으면 나중에겠다고 원래는 광복절날 목욕탕 수리만 할 거였거든, 얘들아. 이 일이 근데 빨리 끝났어요. 근데 혹시 또 손볼 거 없습니까? 물어본 거지. 그러면 옥상에 비가 새니까 방수공사를 해달라고 한 거야, 알겠니? 그 다음. 임신을 도와 방송을 시간까지 하면서 그 집수리에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고 또 임시에 정직한 계산서를 받고 자신의 임시가 과다 청구하지 않고 계산서가 정확하게 계산이 됐잖아, 얘들아. 오히려 더 싸게 됐다고 돼 있어요. 그럼 오해했다는 걸 부끄러움 느꼈지, 얘들아?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술자리가 되는 거야. 형제 슈퍼 김반장 그 가게에서, 알겠니? 그 모든 소설에 형제 슈퍼 김반장 다 나와요. 29이야, 32이야, 하여튼 그래. 29이야. 조수다, 형씨. 지금 아까 사장님 했는데 갑자기 형씨라고 얘기한 거야, 친근하게, 알겠니? 한잔 하십시다. 임씨가 호기 부리며 소리 나게 잔을 부딪혔다. 그렇지. 닭 토끼 새끼 주제. 이 토끼 새끼가 토끼띠. 동갑이라고 하겠니? 토끼띠라고 쓰세요. 동갑이야. 12살 차이나. 그래서 무슨 어려부가 사장이야. 그의 허세도 임시 못지않았으므로 이윽고 두 사람은 주거리 바꾸는 술잔을 비우기 시작했다. 내가 이래봬도 자식 농사는 잘 지었죠. 이 집에 단칸방에서, 지하 단칸방에서 자식이 많다 그랬잖아. 임씨는 자신의 아들, 딸이 4명이라는 것, 그리고 큰 놈은 국민학교 4학년인데 공부를 썩 잘하고, 둘째 딸녀는 학교 대표 농구 선수인데 박찬숙 못지않게 제주꾼이야. 박찬숙은 그 당시에 농구 스타였어요. 이거 요약적 제시라고 써두고 가자. 그 놈들 곰국 한번 먹인 게 아니요. 곰국은 이제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형씨, 내 이번에 가리봉동 가면 그 녀석 멱살 잡아요. 그 녀석이 누구라 했지? 그 스웨터 공장 사장이지, 그제? 연타갑 떼먹은 새끼. 임씨가 이빨 사이로 침을 찍 뱉었다. 뭐 맛있는 거나 되는 줄 알고 침 뱉었더니 김반장네 발발이 개새끼가 쪼르르 와서 침을 뱉었더니 왔다니. 그 당시에 걔도 배고프던 시절이야. 아니, 가리봉동 가면 곰국이 나와요? 라고 물어보니까 임씨가 따라주는 잔을 받으면서 그는 온몸에 밝게는 술기운에 머리를 내둘렀다. 아까부터 비 오는 날에 가리봉동 가느냐 임씨의 말에 술기운가 떠올랐다.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곰국만 나오나? 큰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 선수 운동화도 나오지요. 마누라 빠마값도 쏙 빠집니다. 자그마치 80만 원이요. 근데 그 당시 80만 원이면 되게 큰 돈이잖아, 얘들아. 80만 원 제기를 쉐터 공장 하는 놈한테 1년 내내 연탄값 줬더니 이놈이 연탄값 때문에 야반도주했어요.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내가 마음이 좋았겠어. 근데 형씨, 이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릴지 뭡니까? 그럼 이 새끼 나쁜 새끼잖아, 그지? 돈 있는 새끼잖아, 그지? 우리네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하게 그런 소리를 째까득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레이더망이 있었던 거야. 이 야반도주 도망갔는데 결국에는 가리봉동에 큰 공장을 차렸다고.
아, 그럼 받아야지. 뭐도 받아야 말고. 그는 딸꾹질, 술 취해서 그런 거야. 임시에게 술을 붓는 손도 정처 없이 흔들렸다. 그에 비하면 임시의 기세 좋은 입만큼은 아직 든든했다. 누구는 받기 싫어서 못 받겠어? 줘야 받지. 형씨 돈 있는 놈은 죄다 도둑놈이야. 쫓아가면 지가 먼저 울상이네. 요공들 노임이 밀렸다. 임금. 부도가 나서 그거 메우느라 마누라 목걸이 팔았다고 지가 먼저 섞을래. 이 죽일 놈. 그리고 스웨터 공장 사장 세무칠게요. 이 부도덕한 악덕 자본가입니다. 반질반질한 상판, 비속어죠? 배는 툭 불거다 나왔겠지. 그게 작년 일인데 형씨. 올여름에 비가 오죽 많아서 비만 오면 가리봉동 같이요. 비만 오면 같단 말이요. 아따 1년 360 비 오는 날 쎄고 쎄는데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단가요? 이거 그 슈퍼 김반장이 하는 말이야. 김반장이 맥주를 새로 가져오 임씨를 놀려 먹었다. 시끄러 임마. 비가 와야 가리봉동에 가지. 비가 와야. 이 해 뜨는 날도 돈 벌어서 좋고 비 오는 날은 돈 받아서 좋고 좋다. 김반장이 젓가락으로 장단을 맞추자 임씨는 김반장 엉덩이를 차싹 갈긴다. 형씨는 집이 있으니 걱정 것이 없소. 토끼띠면 어쩔 거요. 집이 있는데 어디 집값이 내리겠소. 저런 것도 집축이나 끼나. 근데 그는 그래도 집을 가지고 있지만 임씨는 단칸방이란 말이야. 그제? 새들을 사고 자기 집이라는 거야. 그 부럽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저런 것도 집에 축에 끼냐라고 말하면 솔직히 염장 지르는 거잖아. 2등급인 애가 5등급인 애한테 야 2등급 좋겠다니까 아이씨 2등급도 성적이야 라고 말하면 5등급 죽으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번에 무슨 까탈을 일으킬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삼키는 허술한 집이라고 대꾸하려다가 임씨는 말에 가로채여서 입을 다물었다. 난 말이오 이 토끼띠 사내는 말이오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째 지하실 방에서 6식구가 마누라 그다음에 자기 그다음에 자식 넷 가리봉동 그 새끼는 죽어도 맨션 아파트요. 맨션 아파트. 그러니까 그 당시 잘 사는 집이란 얘기지. 임씨는 주먹으로 맨션 아파트라고 외쳤는데 그의 손은 맨손 아파트처럼 들렸다. 돈 벌어 갈 시간이 없다고 마누라도 벽돌 찌는 공장에 나댕기지. 나는 나대로 이 짓 해가지고 벌어야지. 그리고 달걀 후라이 값도 매달 더러운 세상. 임씨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술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해서 그는 심지어 임씨에 있어 잔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끝이지 얘들아. 돌고 돌아 돈이 나고 돌고 도는 돈 보는 놈도 나와보라 그래. 우리 같은 시세는 평생 이지랄로 끝장이야. 돈 에이 개수작 말라고 해. 임씨가 탁자를 쳤다. 그 바람에 기우뚱 맥주병이 기억이 땅에 내도 요란한 소리를 내었다.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하고 그가 말하지만 어찌 보면 의미 없는 화이팅 위로잖아. 다 소용없는 일이야. 임시의 기세에 눌려 그런 말을 맺지 못하고 이름을 다물었다. 나중에는 임시 역시 맨션 아파트에 살게 될 거라고. 달걀 프라이쯤 역겨워서 공급만 물배 채우는 일이 잦은 바자 타박오는 비오는 날에 양주나 찌끄리면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었다. 천만 번 참는다 해도 이 두터운 벽, 여러분 두터운 벽에다 형광펜 칠하시고 빈부격차의 계층적 경계라고 보세요. 오를 수 없는 저 꼭대기에 그러니까 발밑으로 걸어와 주는 게 아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누구인가. 그래서 요즘 꼬마애들 유치원 다니는데 네 꿈이 뭐야 그랬더니 저 뭐 임대인이에요 그런 얘기 한다니. 건물주요 이런 얘기 한다잖아. 왜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건물주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돈 엄청 많이 벌어요. 그는 임씨의 핏발선 눈을 마주보지 못했다. 엉터리 견적으로 주인을 속이는 일꾼이야 하루 종일 의심하며 손해볼까 두려워 국리를 거듭하는 꼴을 눈치채진 않았는지 아무래도 술기운이 확 달아나 버리고 느낌이었다. 여러분 시점은 느낌이었다 나왔잖아 얘들아. 나가 없으니까 3인칭이죠. 서술자 작가입니다. 작품박 서술자죠. 인물의 심리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때 보니까 요게 한번 써볼래요. 요거 한번 작가, 네모, 그 임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임시의 마음보다는 그의 마음이 주로 많이 나와 있지 얘들아. 전체적 작가 시점이긴 한데 주로 그에 대해서 그의 심리를 나와 있으니까 제한된 전체적 작가 시점입니다. 예, 제한된 전체적 작가 시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